메탈릭 본딩부터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프라이머리 본딩에서 아이오닉 본딩하고 코베일런트 본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 이쪽은 그 다 많이 들어서 아는 부분일 거예요. 메탈릭 본딩은 결국은 메탈 쪽에서 외곽의 전자, 밸런스 일렉트론들을 내놓고 그 여기 핵들이 플러스 차지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가 일렉트론 크라우드라 해서 전자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지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메탈릭 그 본딩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primary bonding for metals and for their alloys, 그래서 금속이나 합금의 경우에 이런 금속 결합을 하고 있다.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ondary bonding이 있어요. primary bonding에 비해서 secondary bonding은 굉장히 이제 좀 약하죠. bonding이 약한데, 근본적으로 secondary bonding은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반데발스 bonding이 있고 하이드로젠 bonding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반데발스 bonding 여러분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 fluctuating dipole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다이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용어로 해석할 때는 쌍극자, 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폴이라는 것은 쌍극자를 얘기하는데, 쌍극자에는 그 electric dipole이 있고 magnetic dipole이 있어요. 그래서 electric dipole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12장, 2학기 때 12장에서 그 유전체를 다룰 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magnetic dipole은 자성재료 18장에서 다루게 돼요. 근데 그래 두 가지의 쌍극자가 있어요. 즉 중성을 벗어나서 뉴트럴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N극과 S극으로 갈라서 그 특성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다이폴이라고 하는데, fluctuating dipole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흔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자가 전자하고 원자가 중성을 이루고 있지만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fluctuation, vibration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순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지 밸런스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중성을 깨게 되죠.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는 핵은 반대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의 다이폴이 생겨요. 일렉트릭 다이폴. 이것이 옆에 있는 원자를 다시 이쪽으로 만약에 마이너스가 치우쳤다면 옆에 있는 원자가 중성이다가 이 마이너스를 보고 일렉트론은 반대로 도망가고 원자 핵이 이쪽으로 나와서 그것도 역시 다이폴이 생겨서 서로 인력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기면서 인력을 작용하는 게 이 반데발스 본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induced dipole이라고 그래요. induced, 유도된 쌍극자죠. 유도 쌍극자. 뭐냐면 원래는 중성인데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이폴이 되는 거죠. 그런 유도 다이폴, 그러니까 induced 다이폴이 있는가 하면 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것은 이것은 permanent dipole이라고 써 있어요. induced dipole이 아니라 permanent dipole이에요. 영구 쌍극자죠. 이것은 자체가 이미 분극이 일어나 있어요. 분극,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미 일어나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하나는 중성인 원자가 예를 들어서 웨이브의 전기장이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의 영향을 받아서 순간순간 바뀌면서 다이폴을 형성하는 것이 induced 다이폴이라고 하면, 퍼먼트 다이폴은 웨이브의 영향 없이도 수소 분자, 물 분자 같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러스 하나, 두 개하고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는데 산소 쪽이 마이너스, 하이드로젠 쪽이 플러스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퍼먼트 다이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반데발스 본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본 프라이머리 본딩은 이것을 커버하고도 훨씬 남을 강한 다른 본딩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데발스 본딩은 속에 묻혀서 안 보이죠. 워낙 거기에 비해서 작은 크기를 가지니까 이런 결합력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결합이 없을 때, 프라이머리 본딩이 없는 재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뭐죠? 그 N2라 네온이라든가 N2가 아니라 아니면 아르곤이라든가 이런 비활성 기체 같은 거 몰레큘도 이런 반데발스 본딩의 결합을 가져요.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가장 약하죠, 반데발스가. 이 세컨더리 본딩 중에서도 하이드로젠 본딩은 좀 강해요.
이거보다는 물론 프라이머리 번딩들은 세계는 훨씬 강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재료에 다 있다. 하지만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보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데발스 번딩이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non-directional. 그리고 굉장히 스테이블한 솔리드. 아주 안정한 고체에서도 이런 반데발스 번딩 결합력을 갖고 있다. 또 방향성이 없고 이것은 이미 쌍극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퍼머넌트 다이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다시 설명하면 다이폴 사이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런 반데발스 번딩이 세컨더리 번딩들이 생기는데 그 하이드로젠 번딩이나 여기 보면 이렇게 플럭추에이팅 다이폴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인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이 마이너스가 옆에 중성 원자도 이런 일렉트론을 밀어내면서 이런 결합력이 생겨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Cl 같은 염산이죠.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같은 HCl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HCl은 그래서 하이드로젠이 하나 이렇게 주고 이온 결합이네 이건 하고 있는데 이 분자 사이는 어쨌든 이게 플럭추에이션 하면은 이쪽에서도 이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퍼머넌트 다이폴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2O 같은 것도 퍼머넌트 다이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세컨더리 번딩들이 나타난다. 근데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번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공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앞에 배웠던 주로 아이오닉, 코밸런트, 메탈릭 번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건 그냥 부수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 다이폴 같은 게 중요하다. 아이오닉은 반드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정전기력,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고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주변에 어느 방향에서든지 플러스를 끌어다니라고 할 거예요. 코밸런트 번딩은 이 반드 에너지 혹은 바인딩 에너지가 그 좀 범위가 넓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밸런트 번딩은 공유하는 건데 원자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쉘이 바깥에 있는 가전자가 굉장히 밖에 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할 때는 거기서 공유하는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융점도 낮아지고 하지만 작은 원소, 여기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굉장히 작죠. 왜 그러냐면 핵에서 원자, 가전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중앙에서. 이런 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스무스는 원자 번호가 크거든요. 비스무스 같은 건 같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융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결합 에너지도 차이가 많이 난다. 특징은 코밸런트는 이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여기는 인트라 체인이죠. 체인 내에 한 체인 내에서 하이드로젠이나 카본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체인 내. 여기 나중에 보면 인터라고 돼 있죠. 세컨더리 번딩은 인터예요. 인터라는 것은 둘 사이고 인트라는 그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그 뭐죠? 접두사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인트라 폴리머. 이것은 인터 폴리머예요. 인터내셔널 하면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두 국가가. 근데 인트라 하면은 안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인터폴리머, 인트라폴리머, 여기는 몰레큘이 되겠고 이것은 디렉셔널이고 세마이컨덕터 이런데 코밸런트 번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메탈릭 번딩도 반드 에너지가 굉장히 범위가 크고요. 텅스텐 같은 것은 굉장히 반드 에너지가 크고 그래서 융점도 높고 해서 3,8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머큐리, 수은 같은 것은 상온에서도 액체가 될 정도로 반드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세컨더리가 굉장히 이런 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것은 융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낮겠죠. 자, 이런 종합해서 보면 이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겠어요. 근데 이 반딩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고 이게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테이블로 보면은 아이오닉 물질에 NaCl, MgO, 매그네슘 ok사이드하고 여기 NaCl은 소금인데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 두 물질에 대해서 융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예제가 한번 다시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보면 NaCl
매그네슘 옥사이드 여기 보면 융점이 800도, 2800도 이렇게 돼 있고 코밸런트 머티리얼 중에는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높고요. 실리콘 1400도 물론 이거보다 낮은 것들도 있고요. 메탈릭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텅스텐 아까 말한 3400도나 800도, 3400도 정도 되고 머큐리가 마이너스 40도 정도에서 이미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메탈릭 바인딩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데발스는 뭐 워낙 작은 바인딩 에너지니까 이렇게 융점이 낮게 돼 있고요. 하이드로젠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고 뭐 이 정도의 테이블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로 볼 것은 이제 보통 뭐 화공이나 화학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몰 같은 단위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재료과학에서는 원자라든가 이렇게 미시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일렉트론 볼트 퍼 애톰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단위를 보면 대개 뭐 0. 얼마에서 뭐 많아야 수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들어와요. 대개. 뭐 이런 거 예외적이지만 보통 1, 2, 3 요 사이에 들어오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물리적 의미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활성화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런 뜻이 있지만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제 융점이 높다는 얘기하고 관계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융점의 관점에서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바인딩 에너지를 받지만 이 여러 가지의 그 에너지가 관련된 원자들이 뭐 이동을 할 때도 에너지가 관련되고 뭐 원자가 어떻게 할 때도 되고 이때마다 다 이 관련된 에너지들이 나와요. 이 일렉트론 볼트로 나와요. 단위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물론 환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가 값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뭐 기구 해석, 메커니즘 해석 이게 어떤 기구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저것이.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일렉트론 볼트는 그때도 에너지라는 에너지 단위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볼트가 쿨롱분의 줄이고 이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전자의 그 전하량이기 때문에 쿨롱 곱하기 쿨롱분의 줄하면 떨어져서 줄만 남죠. 그래서 에너지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아요. 이것은 몰 단위의 에너지고 이것은 애톰 단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고 줄하고 하면 계산하면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킬로줄 퍼 몰이나 일렉트론 볼트 퍼 애톰이나 환산이 가능해 서로 같은 에너지 단위예요. 자, 이제까지가 이제 반딩에 대한 얘기했고 2장에서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다는 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었어요. 그죠? 이 무슨 반딩 있고 무슨 반딩 있고는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처음 들어봤을 거고 그때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이게 두 번째로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장에서 새로운 개념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여러분이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봤지만 결합에 따라서 혹은 결합 에너지에 따라서 융점이 달라지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아 그럴 것 같다. 결합이 강하면 융점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재료마다 다 다른데 어떤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재료의 특성을 비단 융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물론 한 20, 30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특히 요즘에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응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의 이제 시작점인데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뭔가를 잘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물리적 재료의 성질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를 보면서 그걸 보면 아 이런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키네틱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 번 했던 정전기력이 있죠. 포텐셜 에너지죠, 그거. 자, 그 정전기력을 한번 보려면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아이오닉 물질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오닉 본드 물질을 하나 잡아봐요. 여기서 보면 리튬 플로라이드입니다. 이건 알카리 쪽이고 이것은 저 7쪽에 있죠. 1쪽, 7쪽이니까 아이오닉 특성이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겠죠. 그럼 리튬은 3번이니까 외곽 전자 하나를 띄어내버리고 플로린은 저쪽에 뒤에 있으니까 하나를 받아서 이게 이제 7번이니까 두 개가 이온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온 상태로 만나게 되면 attraction force, 당기는 거죠. 인력은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여기 R 제곱으로 가면 힘이라고 그랬죠. 여기 R분의 1로 나오면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목은 에너지 커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발은 force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R 제곱분의 자, 두 개의 양쪽의 전하량의 곱이에요. 근데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Z1, Z2를 곱하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attraction force, 인력을 플러스로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Z1, Z2가 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1값, 마이너스 1가니까. 그래서 그냥 2제곱으로 빠져나오게 되지만 만약에 2가 이온이 합쳤다면은 이것이 4가 될 거예요. 자, 그건 알 거고. 자, 그럼 attraction force는 인력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인력만 있다면은 두 개는 무한정 다가올 겁니다. 끝까지 와서 붙겠죠. 그러나 가까이 오면은 뭐가 작용해요? repulsive force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청력은 또 어떻게 되는가? 청력은 그래서 on approach, 다가오게 되면 outer electrons repel each other, 일렉트론끼리 이제 밀어내게 되니까 청력이 또 작용해요. 그러니까 먼 데 있을 때는 잡아당겨지는데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또 밀어내는 포스가 작용해요. 그럼 밀어내는 포스는 인력은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R제곱분의 4파 입시던지를 R제곱분의 뭐 Q1, Q2라고 했는데 그 밀어내는 것은 뭘까요? 몰라요. 그죠? 아직 안 배웠죠? 밀어내는 힘은 일반적으로 R의 N승분의 B. 이건 주로 실험에서 나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N이 이제 2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 뭐 6, 7, 8 막 이렇게 8 정도 이상 막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N이 2 이상이지만 어쨌든 큰 숫자예요. 자, 그래서 repulsive force는 R의 N승분의 B라는 형태로 놉니다. 아, 요거는 마이너스가 빠졌네. 마이너스인데. repulsive force는 마이너스예요. 뭐 B를 마이너스로 보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인력을 플러스로 봤죠. 그 인력이 아까 식이 뭐였어요? R 제곱분의 1이었죠. 형태. R 제곱분의 1이었죠. 나머지는 상수였어요. 그럼 여러분 R 제곱분의 1 그림을 이렇게 폼을 쓰면 되는 거 알죠? 자, repulsive force는 R의 N승분의 1인데 N이 적어도 2보다 크다는 얘기는 R 3승, R 4승 이렇게 되니까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두 개를 가까이 갔을 때 이 두 개가 받는 힘은 두 개 합이 될 거고 인력과 청력의 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것은 천천히 올라가고 이것은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급격히 0에 접근하기 때문에 repulsive force는 결과적으로 저쪽은 attraction의 팔을 따라가고 가까이 왔을 때는 repulsive force의 팔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컴퓨터로 그려보면 돼요. R제곱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R제곱분의 1 R제곱분의 1 마이너스 뭐 R 6승분의 1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원자를 멀리서부터 오는데 당기는 힘도 있고 또 가까이 오면 미는 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와서 두 힘이 타협을 해서 멈춰서게 되겠죠. 더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더 가면 땡기니까 그 점이 어느 점이죠? 커브에서 요 점이 되겠죠. 힘이 제로가 되는 점 맞습니까? 힘이 제로가 되는 점이에요. 요거를 읽어보기.
저 뒷사람이 안 보니까 조금 올려봅시다. 요점이 양쪽의 힘이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점이죠. 결국 두 원자를 다가오게 하면 여기와 여기 리튬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는 요 점에서 평형을 찾아서 쓸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보다 더 밀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더 안쪽으로 가까이 붙이려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0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밀어내니까. 그죠? 밀어낼 거예요. 또 이걸 더 이 점보다 잡아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로 올라오고 그러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0이라는 점에 있는데 그것을 더 밀면 다시 0으로 밀어내고, 더 멀리 가려고 하면 다시 0으로 복원력이 작용하죠. 마치 뭐 같냐면 F 이퀄 마이너스 KX 하는 스프링하고 똑같죠. 잡아당기면 가려고 하면 같아요. 그러면 F는 KX다. 지금 이게 사실은 두 개 사이의 거리죠. X축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힘이죠. 그러면 우리가 F는 KX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에서 시작하죠. 자, 이 기울기가 뭡니까? F는 KX 아니에요. 그죠? 저 기울기죠. 여기서 그런 기울기가 나오죠, 여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게 거의 직선적으로 보이죠. 밀면 땡기고 하면 마치 스프링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커브가요, 그냥 미리 좀 생각을 해봐요. 이 커브가 두 개를 합쳤는데 아까 말한 B라든가 아래 N이라든가 B, 여기서 봤던 이 청력과 인력에 나오는 이런 상수들은 이게 원자마다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리튬하고 플로린이 아니라 리튬하고 클로린을 갖다 놨다.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지겠죠. 재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만약에 저게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저게 달라지면은 이 커브하고 이 커브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두 개를 합친 이 커브 모양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두 가지를 합쳤는데 어떤 것은 기울기가 이렇게 됐고 어떤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쓸 수도 있죠. 저 근방에서. 자, 가파르게 쓴 물질하고 이렇게 누운 물질하고 어떤 게 만약에 스프링이라고 치면 어떤 게 잘 늘어나고 어떤 게 잘 안 늘어날지는 알겠죠. 같은 변이를 일으키는데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은 잘 안 늘어나는 스프링이잖아요. 딱딱한 스프링이죠. 스프링 컨스탄트가 큰 거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냐면 원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원자를 띄어내려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 재료와 원자를 띄어내는데 힘이 적게 드는 재료, 여기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뭐예요? 바인딩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커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면 R0라는 점은 조금 전에 봤던 이 커브의 여기에요. 요게 R축이니까 요게 R0예요. R0 있는 데서 F가 제로죠. 그래서 여기 보면 R0에서 F가 제로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두 개 원자가 안정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rest position이라고 그러고 hard sphere diameter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당구공처럼 딱딱한 거 두 개가 딱 맞닥져 있다고.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지만 원자를 하나의 딱딱한 구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죠. 그죠? 두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rest positio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커브에서 본 것처럼 R이 R0 근방에서는 linear slope를 갖는다. 이것은요, R이 R 근방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X가 제로일 때 X가 제로 근방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배우겠지만 테일러 익스펜션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맥로린 시리즈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0근방에서 1 플러스 X의 n승, 뭐 1 플러스 X의 n승 같은 걸 할 때 요게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숫자면 뭐 1 플러스 nx 플러스 뭐 2 팩토리얼 분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나오죠?
n제곱이 나오나?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아주 작으면 결국은 요거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저게 리니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근방에서 x를 0근방에서 하면은 이 시리즈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리니어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고근방에서는. 커브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리니어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 force는 컨스탄트 곱하기 디스턴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컨스탄트가 나오는데 기울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7장 가서 자세히 배우는데요. 우리가 어떤 재료에다가 스트레스를 가하면 스트레인이 일어납니다. 이 식은 탄성,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데 적용하는 식이에요. 재료는, 스프링은 잘 늘어나는 재료지만 여러분이 이런 철사도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라면빨도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고무 물론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럴 때 그 가해주는 스트레스를 시그마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길이의 비율인데 이 두 개 사이에 엮어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영률이라고 그래요. 영률.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영스 모듈러스. 혹은 elastic constant,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여기 포스에 대응하게 되고요. 물론 단위가 조금 틀리지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포스가 이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인이 이 늘어난 길이하고 연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스프링 컨스탄트가 이 elastic 모듈러스 혹은 영스 모듈러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커브에서는 force 대 distance였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보면 요거에 대응한다는 거죠. 이 재료의 물성에 이 재료의 어떤 특성, elastic 모듈러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커브에서 보면 자 그런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force에 대해서만 공부했어요. 이 지금 아까 수업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포텐셜 커브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그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둬야지 아마 여러분이 복습하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힘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리로 적분하면은 에너지가 됩니다. 이 제목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였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보다는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포스 커브에서도 다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커브는 에너지 커브예요. 그래서 여기 힘은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힘을 적분을 해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적분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너지라고 하면은 에너지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 서 있을 때 뭐 에너지 그러면 뭐 수면부터 포텐셜 에너지를 잡잖아요. 바다 해수면. 그거는 왜 해수면을 에너지를 잡았냐?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뭐 누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8,848m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냐 이거죠. 뭐 베이스 캠프로부터 보냐 이런 게 아니라 해수면부터 다 비교를 해놨잖아요. 항상 에너지는 상대적입니다. 절대 에너지가 없어요. 상대적인 거죠. 자, 여러분 서 있죠 지금.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 엄청납니다. 왜?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돌고 있어요? 서 있나요? 근데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있나요? 보면 태양계가 또 우주를 돌고 있어요.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에너지는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원자 두 개가 안정되는 대로 왔다는 거 이런 건 다 알죠. 두 개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딱 머물렀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기가 가장 안정화되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거기가 낮죠. 자, 그러면 방법은 거기를 0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낮은 에너지를 0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료마다 0이 되는 에너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리튬하고 플로린을 붙였을 때하고 리튬하고 크로린을 붙였을 때하고 소디움하고 크로린을 붙였을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0이 되는 에너지가. 그러나 가장 객관적으로 0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두 개를 원자가 무한대로 떨어져서 서로 아무것도 못 느낄 때를 0으로 놓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0이라는 기준 에너지를 어떻게 잡냐면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건. 포텐셜 에너지는 정전기력 같은 거 볼 때 R이 무한대가 되면 0으로 보면 되잖아요. 서로
무한히 떨어지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를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와서 만났을 때는 어때요? 에너지가 안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값을 갖겠어요? 0보다 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왔으니까 아까 제일 낮은 에너지라고 했죠.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값을 갖겠어요? 마이너스를 갖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한대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 R거리까지 오면은 그때까지의 그 적분한 값이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원자 혹은 분자가 갖고 있는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R이라는 걸 잘 보세요. R까지 적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따가 보는 게 낫겠네요. 커브에서. 그럼 일단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4파 입실된 줄 R분의 G1, G2 2제곱 더하기 이거 적분했어요. 그 다음 여기 n-1 R의 n-1분의 B.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이게 이제 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력에 관한 에너지가 될 거고, 이건 청력에 대한 부분이 청력에 대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커브를 또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우리가 진짜로 이제 보고 싶은 포텐셜, 이것도 안 바뀌었네. 포텐셜 에너지 커브로 돼야 됩니다. 포텐셜 웨일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에너지 커브로 제가 바꾸라고 했는데, 웨일이라는 얘기는 이게 우물처럼 생겼다. 여기에 원자가 안정한데 이렇게 우물처럼 빠져 있다 그래서 포텐셜 웨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퀀텀 미케닉스에서도 포텐셜 웨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쓰기는. 근데 지금 배우는 건 에너지 커브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꾸자고 그랬어요. 자, 이게 포텐셜 모양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적분을 하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뒤집혀서 리펄시브 에너지가 위로 가고 어트랙티브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폴스 때는 어트랙티브가 플러스였죠. 그죠? 그런데 그 적분해서 하면은 이제 거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역시 두 개를 더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커브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궁극적인 답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자고요. 자, 우선 이게 뭐예요? 여기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데는 이제 여기 미니멈이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원자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죠. 거리에 따른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가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자 두 개가 접근을 시키면 어디서 멈추겠어요? 자, 요 점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요게 뭐겠어요? R0가 되겠죠. 이 점이 R0인가요? 아니에요. 아까 폴스 커브에서는 0이 되는 데가 R0였죠. 에너지 커브에서는 그 자리가 미니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떨어지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안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내가 띄려고 하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야 돼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떨어지죠, 두 개가. 이걸 우리가 바인딩 에너지라고 그래요. 지금 두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게 아까 레스트 포지션에서 평형거리가 되고요. 레스트 포지션이라는 R0였고, 이것이 E0, 바인딩 에너지가 됩니다. 두 원자를 띄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무한대에서 R까지 적분을 했잖아요. 만약에 요게 R0죠, 요 점이. R0까지 접근을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어떤 R까지, 여기까지, 이게 R이죠. R축이죠. 요 R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왔어요? 요 값이 나오죠. 요 R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왔어요? 요 값이 나오죠. 다 R0 값을 대응했을 때보다는 커요. 그 값들이. 그렇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한 것도. 이 커브는요, 비단 여기에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도 다 정보를 줘요. 만약에 여기 있던 원자를 내가 이만큼까지 좀 벌려놨다. 이만큼 R까지 벌리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줘야지만 그만큼 벌어지겠죠. 알겠어요? 자, 그런 정보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에너지 커브에서 볼 수 있는 점, 조금 전에 봤던 포스 커브하고 에너지 커브하고 상관관계 당연히 있죠. 적분해서 나서 매칭이 1대1이 되지만 한번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R이 R0에서는 폴스는 제로였지만 여기선 제로가 아니라 미분이 제로가 되는 데죠. 이건 미분에서 제로가 되는 데죠. 미니멈점이니까. 맞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그 포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지 이게 나오니까 포스는 에너지를 거리로 미분해야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면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미분점이. 그러면 아까 요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까 폴스 커브에서 아주 그 R 근방에서는 이게 직선으로 보인다 그랬죠.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 뭐예요? df dr이죠. R분의 F였잖아요. 그죠? 이게 F 커브에서 바로 R이 R0 근방에서의 기울기였죠. 그것이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 커브에서는 F가 바로 V를 R로 한번 미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V를 R로 두 번 미분해줘야지 이거하고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나요?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냐? R이 R0 근방. 왜? R이 굉장히 R0 근방에서 조금 변할 때만 우리가 약식을 해서 거의 직선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의 이게 아까 스프링 컨스탄트하고 관계 있고 우리가 재료 쪽으로 얘기할 때는 탄성 개수, 일라스틱 컨스탄트하고 이게 맞물린다고 그랬죠,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볼 수 있냐? 이것은 바로 두 번 미분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 미분 배웠겠지만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이거지만 두 번 미분하면 이 공률을 얘기하죠. 공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률, 이 에너지 커브의 공률이 바로 미니멈점에서의 공률은 그 재료의 탄성 개수와 관련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공률이니까 커브가 뾰족한 거와 넓적한 게 생기겠죠. 뾰족한 게 이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거 F 커브에서 보면 뾰족한 게 더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뾰족한 게 잡아당겨도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탄성 개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한 스프링이에요. 힘을 많이 줘야지 이게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뭐. 자, 이런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놓고 한번 두 개를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한 그림으로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려놨어요. 이게 아까 봤던 포스 커브와 에너지 커브를 한 축에다 R축을 맞춰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이 레스트 포지션이라는 R0가 여기서는 이 0점이 아니라 미니멈점하고 맞아야겠죠. 이런 커브가 나와요. 이런 커브가 나와요. 자, 요거는 뭐 보면 알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이 인력을 정전기력으로 봤고요. 청력은 실험적인 R의 n승분의 1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배웠는데 이게 무슨 재료 우리가 물성을 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가 하는 생각이 날 텐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걸 왜 이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부터 그 예를 한번 보기로 하죠. 지금 여러분은 리튬하고 플로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 아닌 재료들은 이게 없느냐?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을 하건 금속 결합을 하건 어떤 물체가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런 커브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공유 결합에서 당기는 힘이 뭔지 우리가 수식적으로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가장 잘 아는 게 쿨롱잉 인터랙션이에요. 만류 인력 같은 거죠. 똑같죠? 식의 공식이 R제곱분의 Q1, Q2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력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의 예를 아이오닉 머티리얼로 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리튬 플로라이드로 혹은 NaCl이나 이런 걸로. 왜? 그나마 인력을 알기 때문에 인력의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R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유결합에서 인력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쿨롱잉 인터랙션은 알고 있죠. 아는 걸 쓰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청력 모르니까 어떻게 썼어요? R의 n승분의 1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모르는 것보단 이왕이면 하나는 아는 걸 쓰자 그래서 보통 예를 들 때는 아이오닉 크리스탈, 아이오닉 물질 갖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아니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려가지고 뭐 했으냐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실리콘이라고 해요. 실리콘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재료잖아요. 반도체라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실리콘 원자하고 실리콘 원자도 와서 실리콘 고체를 만들죠. 그럼 실리콘 원자끼리 왔는데 뭔진 모르지만 실리콘 원자 만난 것도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안정하니까 두 개가 떨어질 때보다는 안정하니까 뭔가 미니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실험적으로요. 실리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제 실험적으로 찾습니다. 실험적으로 뭘 아냐면 요 커베이처가 뭐라 그랬어요? 역류라고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리콘의 스프링 컨스탄트 같은 게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탄성 개수라고 하는데 실험으로 실제로 실리콘을 당기면 뭘 알아요? 우리가 거기서 정보를 요 커베이처를 알죠. 그 다음에 실리콘의 융점이 이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바인딩 에너지가 깊으면은 융점이 클 거고. 그럼 실리콘이 1420도에서 녹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요 점, 그 다음에 실리콘을 갖다가 분자 상태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스펙트로스코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경을 구해낼 수가 있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혹은 고체에서 이거를 확장해서 고체에서도 이걸 쓰거든요. 고체에서 옆에 원자가 어디까지 와서 안정하게 서 있나 하는 거를 이제 3장에서 배울 텐데 nearest neighbor distance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고체에서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알게 돼요. 그럼 무슨 정보가 또 나오죠? 요 거리 알죠? R0 알죠? R0 알고 이 깊이 알고 요 커브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실리콘에 대해서 실험 정보로 알 수 있는 게 이 거리 알았고요. 이 깊이 알았고 요거 알았어요. 자, 요거 하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장님이 코끼리 더듬어 가지고 만들듯이 우리는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리콘의 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실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요 정보만 알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정보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3장에 가서 이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배우는 이유가 이후로도 몇 번 나옵니다. 그때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서피스 에너지라는 표면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커브의 모양의 이런 부분에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건 실험적으로 가능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에서 값을 얻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몇 개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엔 진짜 장님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이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수 모양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R 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R n승분의 1 형태로 찾아냈죠? 수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이상한 함수를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아크 탄젠트로도 구해내고 익스포넨셜로도 만들고 이 함수 모양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리콘의 경우인데 이 점과 뭐 몇 개 점을 찾아서 해보니까 R의 제곱분의 1 하고 뭐 R의 n승분의 1의 더한꼴로는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데 익스포넨셜 무슨 이런 형태로 해서는 이게 잘 나온다. 그럼 이 함수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잘 맞는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나 물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함수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무슨 터스로 포텐셜, 무슨 몰스 포텐셜 자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특히 관심이 많은 재료는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실리콘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개 더 잘 맞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재료, 뭐 구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구리의 포텐셜, 구리에서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점 오는데 이것들이 재료마다 물성이 틀리니까 점들이 다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잘 피팅할 수 있는 그런 커브를 발명자가 수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실험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실험에 도움 없이 못 만들어내요. 이런 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보면 이런 데는 잘 맞는데 뭐 다른 데는 안 맞고 그러면 또 이걸 그런 거를 더 찾아내는 함수를 찾고 해서 제게 좋다, 내게 좋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속 같은 데는요, 이런 게 안 맞고 아래 6승분의 1과 아래 12승분의 1. 인력은 6승, 그 다음에 청력은 12승. 6승과 12승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유명한 포텐셜이 있어요. 그건 금속 쪽에 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수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아직까지도 지수 함수를 쓰죠. 아래 6승분의 1, 뭐 아래 12승분의 1. 근데 실제로 아까 말한 몰스 포텐셜 같은 것은 익스포넨셜 함수 씁니다. 어떤 거는 아크 탄젠트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재료마다 잘 커브 피팅을 잘 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왜 찾아내느냐? 실리콘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내느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일단 실리콘에 잘 맞는 함수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 익스포넨셜이든 뭐든 찾아냈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함수를 찾아낼 때까지는 실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로부터 이거 커브를 만들어내죠. 일단 만들어진 커브는 실리콘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이건 실리콘에 맞는 함수니까 이제부터는 실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을 갖다가 높은 온도로 올리거나 아니면 실리콘을 갖다가 강한 압력으로 압축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하려면 실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1000기압을 눌러야 되면 막 1000기압짜리 실험 장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다 그냥 1000기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냥. 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 커브에다 컴퓨터로 다 합니다. 1000기압을 넣어볼 수 있고 온도도 올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험을 안 해봐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럼 실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죠. 야, 그거 500기압 이상은 해볼 필요 없어. 라든가 그걸 몰랐으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실리콘 고체 속에서 이제 4장 가면 5장에서 결합을 배우는데 실리콘 원자가 하나 빠져요. 그걸 우리가 베이컨시 공간이라 이제 공극이라고 그러는데 원자가 하나 빠진 자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쉽게 하나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리콘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공결합을 하고 있다 합시다. 4배가. 만약에 이 실리콘이 하나가 빠졌다고 해요. 이 자리가 이제 베이컨시라고 해서 원자가 있어야 될 때에 빠진 데를 그 구멍이 생기죠. 베이컨시를 하는데 이제 여기 이 실리콘들도 또 다른 실리콘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빠졌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빠지면 이 주변의 원자들이 이 공간을 채우러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스프링인데 이쪽이 끊어지면 이쪽으로 당겨가서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던진 화두를 알겠죠? 어디 원자가 하나 딱 빠지면 나머지 주변 원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죠. 원자가 있었던 게 빠져나갔으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죠. 나중에 연력학에서 배우는 연력학 인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자로 이 재료는 바뀌어갑니다. 인간 사회도 똑같아요. 집안이 화목하게 살다가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실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경제 규모도 줄여야 되고 다 환경에 적응을 해서 최소한으로 가야 되죠. 이런 마찬가지로 재료도 연력학적으로 원자가 하나 빠지면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최소화로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최소화하는 과정이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면 원자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냐 안쪽으로 오는 거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컴퓨터로 아니고 실험으로 저걸 볼 수가 없어요. 원자 하나를. 자, 그럼 저걸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왜? 저거 봐서 뭐 하냐 하지만 요새는 뭐 전자 하나 가지고 트랜지스터 만드는 세상이니까 하려고 하니까 원자 하나가 빈자리 같은 거에 대해서 글로 뭐 다른 원자가 들어가든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터주는가 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봐야 돼요. 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저걸 해주는 거죠. 그 컵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니까 그래서 포텐셜 커브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아까 저게 붙어 있었다면 원자, 실리콘 원자가 하나 있을 때 바로 옆에 놈이 여기 있었다가 하나 빠져나갔죠. 그러면 주변의 원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만 놓고도 해보고 하나가 빠진 상태로 여기 빠진 상태로 예를 들어서 이 원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게 있을 때는 저기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빠지면은 저기서 하나가 빠져 없어졌죠.
그런데 주변 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고 요놈을 조금 움직여보면, 자, 저 옆에 거를 보면 하나가 빠졌을 때 저 오른쪽 거는 한 배, 두 배 거리 여기 있었던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죠. 자, 중요하니까 이 색깔 분필로 한번 볼까요? 요 원자를 잘 보세요. 처음에 여기 원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요쪽만 봅시다. 그러면 얘 에너지를 보면은 얘는 얘하고도 결합하고 있고 얘하고도 결합하고 얘하고도 다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모든. 그럼 얘를 만약에 여기서 뜯어내서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면 이것만 끊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얘도 끊어야 되고 얘도 끊어야 다 끊어놓고 나와야 되죠. 실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 가장 근처에 있는 데가 바로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거리에 네 개가 있죠. 잘 들으세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요 원자가 처음 초기 상태를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서 볼까요? 이렇게. 초기 상태를 보면 우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옆에. 어떤 거리? R0에. 그죠? 가장 가까운 데니까 R0에.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면 루트 2의 거리죠. R0에. 루트 2의 거리에 또 뭐 네 개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예요? 두 배 거리에 있겠죠. 그런데 루트 2배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E0가 아니라 루트 2배면 요 에너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 원자를 뜯어내는 데 필요한 거는 이거 곱하기 4 더하기 이거 곱하기 루트 2배 거리에 있는 거 4 더하기 뭐 2배 거리에 있는 거 뭐 해서 다 더하면은 그 에너지를 좀 완전히 떨어져 나오겠죠. 자, 그게 에너지인데 이게 하나가 없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를 놓고 또 이걸 뜯어내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하고 여기 옆에 있는 원자가 약간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리가 달라지죠.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거리가 달라지면 여기서 뭔가 달라지죠. 에너지가. 이렇게 해놓고 또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낮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에너지 미니미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최소화가 되는 때가 언젠가를 찾아놓고 보면 만약에 근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좀 당연히 그러면 이게 빠졌으니 가까이 오는 게 좋겠다 하겠지만 이게 가까이 오면 옆에 놈하고 이건 또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원자들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걸 갖다 놓고 이 커브가 정확하다면 이런 에너지가 다 정확할 테니까 그냥 계산해 보는 겁니다. 거리 함수로. 그래서 토탈 에너지를 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면 계속 얘가 이제 찾아가다가 이게 좋다고 하면 궤적까지 그려줍니다. 그때를 컴퓨터로 보면 뭐 벌어졌다든가 가운데로 오므려들었다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리콘 속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불순 원자가 하나를 잘못해서 다른 불순 원자가 들어갔다. 그럼 걔가 어디 가서 위치하는 게 가장 에너지적으로 어디에 가 있겠느냐 라든가 걔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냐 뭐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왜 배우는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처음에 찾아내고 정확한 걸 찾아낼수록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아주 점점 나노 테크놀로지 같은 게 가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찾아서 이걸 세미 임피리컬 포텐셜 에너지 커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용량이 작아서 오래 걸렸지만 요새는 컴퓨터가 굉장히 좋아져서 비교적 많은 원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PC로도 봐요. 옛날엔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하나 돌리면 한 원자 1000개 정도 돌리는데 크레이 컴퓨터라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로 한 2시간 정도 돌려야지 하나 나왔는데 요새는 집에 PC도 그거보다 빨라요. 그게 한 20년 전 얘기고 요새 크레이 컴퓨터는 엄청 빠르죠.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파워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정보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게 그래요.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재료의 특성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려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넣어서 그 후로는 무궁무진하게 이것저것 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세미 임피리컬에서 실험적인 증거로부터 나와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만들어서 하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또 포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전자의 결합력을 그대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원자 사이즈가 크지, 원자를 많이 못해요. 워낙 그 전자까지 다 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 커브가 어디서 나와요? 실험적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전자들이 좀 매크로스코픽하게 원자 간의 결합에 다 관여한 결과를 놓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 하나하나가 뭐 어떻게 다른 주변에 있는 원자의 전자하고 결합하는가를 그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 계산해서 풀려면은 원자 몇 개만 해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되거든요. 그 대신 거기서는 훨씬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쓰인다 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표면 에너지 할 때도 나오고 가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기 보면 많은 정보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배웠던 것만 보더라도 이 두 원자 사이의 평형거리가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고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멜팅 템퍼러처는 아까 이 바인딩 에너지 E0가 이런 파란색 물질과 이런 까만색 물질이 있으면 어떤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맞죠. 상황적으로. 자, 이것과 이것이 어떤 재료가 융점이 높겠느냐 했을 때는 이 우물의 깊이, 에너지 커브의 우물의 깊이가 깊은 게 바인딩 에너지가 크니까 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그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매그네슘 옥사이드하고 NaCl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여기 NaCl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결국 이거 융점이라는 거, 융점이라는 거는 바인딩 에너지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바인딩 에너지를 주는 거에 큰 게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은 정전기력에서 이오닉 크리스탈에서 아이오닉 물질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오닉 물질에 대개 보면 이게 이제 같은 NA면은 1쪽에 있고요. 이쪽은 7쪽인데 7쪽의 주기율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FCl, 브롬, 아이오딘. 그래서 위에서부터 제일 첫 줄에서부터 포스 로우에서 세컨드 로, 서드 로, 포스 로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나는 다 7쪽이고 1쪽이면 이온 결합인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점차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게 높냐 하면 제일 윗게 높죠. 왜 그러냐면 원자 핵에서 가깝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자하고 핵을 바깥에 있는 전자의 결합을 컨트롤하는 힘이 센터에서 커요. 이거는 사이즈가 크죠. 주기율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같은 일쪽이라도 저 밖에 있는 거에 붙어 있을 때는 왜? R이 커지잖아요. R이. 사이즈가 큰 놈하고 붙으면 하드 스피어 모델로 봤을 때 중심 간의 거리가 커지죠. 그러면 띄어내기가 쉬워질 거예요. 또 여기 같은 이제 이가도 마찬가지로 MgO 이건 이가 결합인데 보면은 주기율표가 이건 같은 이제 6쪽에 있고 2쪽에 있는 건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역시 사이즈가 커지니까 내려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1쪽, 이것은 2쪽, 2족인데 이럴 때는 2족들이 훨씬 높죠. 왜 그러냐면 Z1, Z2가 4배니까 인력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고요. 여기 하나 이제 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융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처럼 이게 에너지예요. KT, 볼츠만 콘스탄트 곱하기 절대 온도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온도가 있으면 재료 내부에는 이 열만큼을 받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열을 받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해지는 거니까 이만큼의 포텐셜을 안정한 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여기 융점이라고 돼 있지만요.
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융점이라는 것은 고체가 있을 때 원자가 이렇게 이제 고체로 있다가요. 녹아떼는 건 뭡니까? 이게 결합을 고체하고 있던 결합을 다 뻗어나서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E0, 참 E0라는 바인딩 에너지는 뭐예요? 무한대까지 끌어내는 거죠. 아까 그랬죠. 리퀴드라는 것은 무한대까지 끌어내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 규칙성이 깨져 버렸지만 무한대라는 것은 기체입니다. 기체. 그래서 원자가 완전히 무한대로 갔다는 것은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기체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실제로 아까 저기 E0를 전부 하나를 여기서 아까 고체 내부에서 이 하나를 뜯어내는데 필요한 원자가 나오죠. 저 에너지가 나오죠. 가까운 거가 몇 개가 있고 다 더하면 그걸 우리가 레티스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게 원자 하나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면 n개 하면 1몰개를 구하면 그게 1몰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1몰을 완전히 원자 하나씩 다 분해해버리는 에너지예요, 그게. 그죠? 원자 하나씩 다 뜯어내버리면은 1몰의 원자를 갖다 놓고 다 뜯어내는데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할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레티스 에너지예요. 그 레티스 에너지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가장 비슷한 건 그 승화 에너지예요. 승화라는 거 알죠? 고체가 기체로 돼버리는 거죠. 승화하는 에너지하고가 오히려 레티스 에너지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선 이런 게 경향을 보인다는 뜻으로는 지금 멜팅 템퍼처와 관계는 돼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럼 컴퓨터로요. 고체에 시작해서 이게 융점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상태, 액체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체가 있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20% 이상 벗어나면 액체라고 봅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는 20% 정도 이렇게 바뀌었을 때가 여기가 융점이라고 대개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가 다 바뀐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냥 그 뭐 이해를 돕는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이 아까 입실론 제로 E0 그 깊이 바인딩 에너지 다 뜯어내는 것은 융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기화열하고 더 승화죠. 승화하고 더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렇더라도 융점하고도 관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도 좋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승화 에너지하고 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것은 무한대로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그냥 알고 있으면 이해하면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그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마저 공부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